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대의 최고의 말빨 세 분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 세 분이 아마 그 시사평론으로는 최고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저는 아니고 예. 이 두 분이 아니 이 세 분이 그래요. 아니 저는 최고의 앵커 최경영 앵커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최고의 패널이라는 표현이 잠깐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예.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딱 한마디로만 돈 때문인가요? 다들 돈을 너무 좋아해서 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설마 우리가 뭐 돈을 좋아해요. 네. 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서 예. 아무것도 신뢰가 떨어졌다. 믿을 수 없게 돼서 예.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숫자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돈만 믿을 수 있게 됐는데 예. 이제는 근데 돈 외에는 숫자도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됐다. 여론조사도 이제 못 믿게 됐고 어떤 분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믿을 수 없는 게 하여간 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믿을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봐요.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하면서 많은 걸 또 얻었지만 또 많은 걸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압축 성장의 폐해가 높은 경쟁 압력인 거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성장하니까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 더 그 높은 경쟁 압력이 그렇죠.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까지 정말 뭐 절벽 구렁텅이까지 밀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정치를 고치려고 시민들이 나서려고 해도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마음은 답답한데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더 썩은 물처럼 구정물처럼 가버리고 이 악의 순환의 고리에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 그러면서 공화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공화의 가치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 사법, 행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그리고 검판사,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치고 검판사, 그리고 이제 행정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잖아요. 행정 고시 본 사람들. 근데 고시 본 거기에 이제 무관의 제왕이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던 사부라고 말하는 언론까지 포함을 하면 이 네 개의 권력기관 또는 준권력기관들이 전부 다 직장인화됐어. 이게 2024년 오늘의 현상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국회의원도 직장인 됐죠? 생계형으로. 예, 생계형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위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보세요. 대표적이잖아.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저 나이에? 무엇을 위해서? 예? 근데 그 전에 김앤장이 있을 때부터 그냥 돈 많이 주고 기사 딸리고 높은 월급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말뿐이지 이 사람들 속으로는 내 자식 새끼, 손자 새끼, 나, 오늘, 그 다음에 오늘 먹는 거, 자기들 처먹는 거, 자기들 뭐 어디 거주하는 거, 요런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마치 김건희 씨처럼. 근데 그분은 자식도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네. 모르겠어요? 그럼 또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기적인데 인간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네.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좀 확보가 안 돼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돈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게 100억 있으면은 차고 넘치죠. 그런 사람이 200억, 300억을 굳이 원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200억, 300억을 원해. 이 사람들은 200억, 300억을 원해. 근데 원해. 원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돌려줄 때도 없어. 네. 그 돈을 쓸 때도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소탐대시라고 눈앞에 있는 그 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허전함, 상실감, 본인이 그 뭐 성숙하지 못한 그 결핍 이런 거를 그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 심리라고 생각해요. 성숙하지 못한 그것도 참 맞습니다. 딱 3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억으로 전세만 얻으면은 저는 그럼 다 저는 내려놓을 다 생각이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 네, 3억만 있으면 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전세만 얻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다 저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 평균이 한 4억 정도 된단 말이죠. 4억.
전세가 가구당 평균이 한 4억 정도 돼요. 전세가 1억이라면 네. 1억만 있어도 되고 그렇지. 전세가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네. 전세가 서울에 3억이 뭡니까? 지금 5억 뭐 이러니까 제가 제 분수에 맞는 대로 3억으로 할 테니까 3억만 어떻게 아닙니다. 네.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어? 누구든 간에 100억, 200억 있으신 분 중에 누구든 간에? 3억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저는 정도로 이런 답답하다. 생각 드는 게 우리 헌법 7조에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나오잖아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무원. 그러니까 공적 그렇지. 서비스직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요, 이 한국 정치가 완전히 타락한 게 정치가 비즈니스화 됐어요. 네. 정치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자형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 등에다가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이제 수탈과 인질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한 글자만 바꿔볼게요. 정치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 비지이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지이스. 비지 있다. 그럼 비지 있다라는 건 내가 채무자라는 거거든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빚이 국민들한테 있다. 내가 빚진 자고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 누렸고 내가 좀 정치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 자체가 빚을 갚겠다. 내가 채무자다. 맞습니다. 빚이 있다. 빚이 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보수의 가치였어. 아니 헌법에 나와요. 이게 원래 보수의 또 가치였다니까. 헌법 7조에도 아니 진보도 나와요. 그래. 아니, 진보 진보도 진보 똑같지만. 보수 이런 거 따지지 마 제발. 네. 우리나라 너무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치 비지이스 채무자형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명태균 같은 사람도 권력 채권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권자형 정치가 돼가지고 정치 비즈니스화 돼서 정치가 하나의 사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빚을 명태균 씨한테 갚아요 지금 막. 그렇죠. 그렇지. 최종 채권자죠. 네. 최종 채권자. 네. 근데 국민들은 은행에다가도 이자 내니까 수탈당하고 네. 정치권들한테도 수탈당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거든요. 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근본부터 다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암담하고 암울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정치 비즈니스에서 지금 고리에 걸린 사람이 새롭게 나온 사람이 오세훈 씨네요. 거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거기 비즈니스 해가지고 제주도 별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좀 툭 치려고 했다가 지금 제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뭐 걸릴 사람 한두 명도 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것도. 제가 명태 쓰는 패밀리. 그리고 어제 지방 이렇게 사투리로 영코로 걸렸습니다. 아니, 게다가 왜 영코로 걸린 것 같아요. 왜 걸릴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죠. 근데 얼굴색도 안 바뀌어요. 정말 웃으면서 이렇게 고소장 다 써놨습니다. 뭐 이렇게 깜짝 얘기하잖아요. 놀랐어요. 그리고 네. 어제 이종태인가 뭐 누군가 그 사람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네. 것도 그렇고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는 거야. 아. 저런 학급발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조은이랑 같이 만나러 조은이 의원과 같이 만나러 나갔는데 하도 김영선 의원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경청을 요청해서 잠깐 나갔을 뿐인데 급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 안 막이나 그랬다?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럼 지금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25개를 왜 하고 실질적으로 단일화 이루기 전까지 그 수많은 자체조사 13개 한 거 이거 왜 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게다가 이럴 때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꿔가지고 내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지는 모르겠고 내가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받았을지는 모르겠고 뭐 이따위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시장이 돼가지고. 왜 진실을 조금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혜경 씨가 뉴스공장에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같이 했죠 저랑. 예. 아 참 같이 했잖아요. 까먹었다. 네, 워낙 바로 존재를 옆에 있었지. 예. 한 스튜디오에서 했던데. 아니 하도 나를 옆에 앉혀놓으라 그래갖고 내가 앉아준 거예요. 이 공장장이 안심이 안 됐나 봐. 결혼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도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명태절인 얘기. 명태절인 이야기. 일단은 오늘의 핵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시죠. 근데 오세훈 시장을 위한 당시 여론조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제가 20건 정도. 20건 넘는. 관계를 그렇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0번 정도는 기억하세요? 네. 비용은 받았나요? 그 오세훈의 캠프 그 정치 자금으로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네네. 몇 번이나 받았어요? 여러 차례. 이건 아직 장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그죠? 네. 비용은 일부는 안 받았고. 근데 측근 이름도 알죠. 돈 누가 넣는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오케이. 검찰에는 말했어요. 아 이건 잘라주세요. 이거 자르면 안 되지. 이거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 캠프가 공식적으로 비용 지불하는 게 정상인데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돌려서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그죠? 네.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돈을 보통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거 나갔나? 아니 안 나갔어요. 누가 비공식적으로 돈을 얼만큼 어디서 지불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말할 수 없어요? 네. 예. 근데 누가 비공식적으로 돈을 지불 수차례 한 거는 사실입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네. 오세훈 씨가 그럼 답해야 되겠는데?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게요. 예. 해당 정치인들이 다 현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부인하고 언론 이용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본인 변명하고 있는데 예. 전 이건 지금 변명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의 문제거든요. 거의 수사 문제네. 근데 이게 또 검찰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다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완전 산으로 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아니, 검찰에서 움직이고 확인한 거는 움직이고 있어요. 25번이나 했다며 25건 오세훈 시장.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련해서. 정말 강제 수사를 통해서 네. 더 이상 이제 그 정치인들의 말과 선의에 기댈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게 말장난하고 시간 끌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 물타기 하는 거죠. 네. 논점 흐리게 하고.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뭐 이어갈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예.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안철수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당시에 오세훈 안철수 양자 단일화 할 때 뭐 밀고 당기고 할 때 있었어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 세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네. 안철수가 단일화 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마침 명태균 씨가 밑에서 이런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를 막 하고 그리고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보통 여론조사 기관은 그 여론조사를 해도 물론 비용을 받고 하고 또 비용을 받았더라도 비용을 받고 했더라도 요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로데이터를 전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로데이터를 그냥 전달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응답한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응답한 내용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느냐가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전달받았으면 캠프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론조사 결과만 지금 숫자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전화번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지성을 갖고 있는지가 다 통째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지금 이 특혜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러고선 지금 공짜로 이거를 그냥 받았다. 아. 근데 만약에 이게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려면은 지금 수사의 논리상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창원지검의 수사의 시작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건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기들은 지금 가지치기 해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 갔다가 김종인 박사님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갔다가 이렇게 가는 아마 그림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갈 건이냐 이렇게 딱 나왔으면은 이게 꼭 창원지검이 아니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 딱 치고 가야 되는 건이 아니냐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움직여야 되는 건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이거든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만 걸린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 때 정말 제가 알기로는 난리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도 매우 위험합니다. 아 부산도. 네, 우리 박형준 시장님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창원하고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현 이게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선법 보면은 그 부정선거 운동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징역 3년짜리인데 108조 5항 위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08조 5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서 4호에 나오는데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공개. 그러니까 로데이터를 줬다라는 건 공개를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소지가 분명히 있고 말씀한 대로 정치자금법 당연히 걸리죠. 회계 부정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냥 해주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안 받았다라면은 비용 면탈을 받은 게 이 사전 뇌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누가 대신 해줬다 그러면 이게 또 대납이 돼요. 대납도 뇌물이 돼요. 뉴스타파 취재에 의하면 미래한국연구소는 전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면제받은 오세훈 시장 거니까. 쪽으로. 예, 면제받은 게 이제 네. 이득을 본 거라서 이 뇌물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대납해주면 대납해준 것도 우리가 과거에도 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 알듯이 그렇지. 이 뇌물 혐의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혜경 씨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대납을 한 것 같아. 그렇죠. 대납을 네. 누군가 한 대납을 거죠. 근데 너무 짜치게 한 것 같아. 대납만 한 건 네. 아니 대납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 대납은 물론이고 예.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뇌물 같은 게 있어요? I don't know예요.
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사를 해요. 어쨌든 지금 밝혀질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3쿠션으로 딴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스폰서일 수도 있는데 정치 스폰서. 예. 그럼 오세훈 시장은 이 사람을 알았는지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알죠, 당연히. 예, 대납을 했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로 데이터를 그렇게 막 공개한 거. 공개하고 그건 사실은 이게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선 때 대통령 선거 경선 때도 조작했던 것처럼 여론 조작의 냄새도 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설문지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단일화의 설문지, 여론조사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무엇이 안철수, 오세훈에게 유리한 건지를 한 세 가지를 그렇죠. 돌려박은 거죠. 네 가지를 돌려봤죠. 예, 한 네 가지를. 야, 이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진짜 나쁜 게 있잖아요. 미국 정치가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전 세계. 폭스뉴스가 옛날에 이런 엉뚱한 설문지를 돌렸어요. 이라크 민주정을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이라크 전쟁은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다 잘 된 거라고 하지. 근데 거기에 미군이 3,000명이나 죽은 이라크 전쟁은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미국인들은 주장을 할 거란 말이지. 설문의 문항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가 매우 그렇지.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장난을 친 것 같아. 그 장난을 어떻게 쳤는지를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공표 여론조사를 2, 3회 실시한 뒤 언론 공표용 조사를 1회 실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질문을 계속 조정해 나가서 이게 몬게임 전에 하는 연습 게임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사실 이 문항 이제 그 설계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심위에 등록되거나 하면 그런 조사가 그거는 걸립니다. 그렇게 바로 걸리지. 예, 그렇게 하는 건 예.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여기는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여심에 등록이 안 되는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일종의 필드 테스트를 막 하고 그렇죠. 이게 안 걸리는 수준의 그러한 문항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반복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걸 통해서 성향 수집을 하고 그렇지. 성향 수집을 한 거는 캠프에서 또 소화를 하고 아. 그 캠프에서 소화를 하면서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나 이런 게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향 수집한 거는 또 거기 가서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무궁무진한 수법이 있다라고 만약에 진짜 악의를 가지고 이거를 한다면.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수법들이 있다라고 여론조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법을 하나만 쓰리라는 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수법을 쓸 수가 있도록 여기서도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그 단면이 지금 보인 것이다. 어디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국면에서. 그리고 요거를 총지휘한 게 누구? 우리 김종인 박사님이고 그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게 명태균 씨였던 것 같다. 이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한홍 씨가 부지사 할 때 국회의원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친박이라고 불리는 안홍준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너무 셌어요. 그래서 윤한홍 씨가 나는 그냥 이 사람하고는 경쟁을 못 하겠고 한 2년 후에 그냥 지방선거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명태균 씨가 가서 무슨 소리야 너 3선이지만 그 사람은 얼마든지 너가 꺾을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이랬어요. 근데 진짜로 꺾었어요. 아. 명태균 씨가 그렇게 가서 사실은 꺾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당시에 검증 받았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윤한홍 씨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완전히 이 사람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동네 퍼졌어요. 그게 2016년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이 김영선 씨가 자기 경남 도지사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이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만나서 명태균 씨한테 출판 기념회도 아주 성대하게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네트워킹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잘 들여다봐요. 들여다 보니까 어머 윤한홍이가 여기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 칭찬을 하고 있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제 이러고 다니네.
근데 이 사람이 명태균한테 붙으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김영선이.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윤한홍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해줬지만 자기 말에 썩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김영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뭐 특별 아무리 오선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었었는데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맞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이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2017년 말 2018년 정도부터 시사경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었는데 이 김영선 씨가 거기에 빨리 뭔가 나가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홍준표 시장인가 그 당시 이제 당대표였던 사람이 그걸 막았어.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끼리 또 막 그 복마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를 밀고 제가 얘를 밀고 김영선은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오촌 아재인 이 김태효 소장을 미래한국 연구소의 소장을 그때는 미래한국 연구소가 없었죠. 그 사람을 이 시사경남의 부편집국장이가로 취직을 시켜요. 아저씨가 여기 가가지고 분위기도 좀 보고 명태균 옆에 붙어가지고 상황도 좀 보고 네트워킹도 형성하고 좀 해가지고 날 좀 도와주시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태효 씨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혜경 씨 만나게 되고 명태균 씨 만나게 되고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가 점점 이제 이 사람은 돈에 들어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 운영 자금이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한테 돈을 받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막 해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안 냈다고 그 KT 건물이 있었었는데 KT 건물의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명태균이가 하도 죄송합니다. 하도 본인이 이제 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니까 예. 김영선한테 얘기를 해요. 김영선 당신은 어차피 여기서 하고 싶으면 거점이 있어야 되고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변호사 사무실을 당신 이름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명태균이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라. 그래가지고 명태균하고 김영선의 합작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자리에 명태균은 절대 이 사무실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임차인으로서의 뭔 권리 행사였습니다. 이걸 또 써놔요. 임대 계약서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서른이 코 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냐. 그 구체적인 방법, 아까 제가 폭스뉴스가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이게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첫 번째는 적합도를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 경쟁력을 물어볼 것이냐.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오세훈하고 안철수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가 더 경쟁력이라는 거는 누가 이길 것 같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는 누가 더 적합할 것 같니?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당히 뭐랄까 내적인 능력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다른 거야. 그거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당이 달랐잖아요. 한 사람은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고 한 사람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많잖아. 그러면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는 그 단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래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과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중에서 너는 누가 더 적합하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 이렇게 기호 2번과 당명을 넣어주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자연인 오세훈과 안철수의 이름만 말하면서 누가 더 적합하냐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야 많이 차이가 나겠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론 조작이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 이유가요. 이 선거 때마다 소위 말하는 그 밴드웨건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치고 나가는 후보에게 표가 더 몰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소선거구자에서 이제 군소 후보들이 더 힘든 거죠. 표가 몰려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론 조사를 넘어서 여론 조작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여론 조작의 기법들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성향 분석을 또 해내서 그렇죠.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 구성을 가지고 장난을 그렇죠. 친다든지 아니면 정말 심하게 장난치려면 표본 샘플 있잖아요. 모집단에 대해서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난을 쳐서 고칠 수 있는데 명확한 건 뭐냐면은 명태균은 이미 녹취록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윤석열 이기게 아예 만들으라 그러잖아요. 결과값을. 홍보다 3% 높게 만들으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쓴 수법 자체는 이준석, 김종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대형 스피커죠. 언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스피커들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론 조작의 내용을 조작만 하면 뭐합니까? 국민들한테 다 바이럴을 시켜서 그러네. 이걸 돌려야 되잖아. 유통을 시켜야 돼. 그 유통업자가 김종인, 이준석.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게 유통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끼리 원팀으로 그래서 제가 구육상회라는 이름도 만들었어요. 개고기 회사. 구육상회 사장님이 김종인, 거기 기획실장 판짜는 사람이 명태균, 그리고 홍보실장 이준석. 거기서 납품되는 상품은 썩은 개고기, 상한 개고기. 그게 이제 뭐 윤석열, 오세훈 같은 상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있고 유통업자가 유통업자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사실상 유통을 한 거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교묘하게 잘 판을 짜서 버무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지능적인 범죄죠, 사실은.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머리 정말 좋아요. 그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것으로 정말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기꾼들 머리 다 좋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좋게 안 써서 그렇지. 다 명태균 스타일이에요. 머리가 좋은 아니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뭔가 매력들이 있나 봐. 마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사실 저는 명태균 씨는 대화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맨날 자기가 불리한 얘기 나오면 직접적으로 대답 안 하고 딴 얘기하고 딴 얘기 막 돌려요. 근데 순간순간 그거를 갖다가 뭐 무슨 사람들이 혼을 넋이 나가게 하는 이상한 비유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 들면서 하는데 그게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쪽에 좀 뭔가 절박했던 사람들이 들으면은 네. 이거 엄청나다 이 사람 이 정말 도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아침에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한 녹취가 5개가 있어요. 뭐요? 김진태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또 나왔어. 김진태가 와가지고 막 질질 짜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달라고 질질 했다. 짜면서? 예, 그 얘기를 또 해요. 아. 근데 어제 왜 이렇게 다들 눈물이 많은데? 눈물이 많아. 지금 근데 질질 짠 사람이라고 내가 들은 사람만 벌써 몇 명인지 몰라. 네. 앞으로도 2-3명은 더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 명태균이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나 한번 들려줘 볼까?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들려줘. 내가 5개를 다 찾아야 돼. 네. 근데 내가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맞추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김건희랑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영혼의 김건희가 교감이- 이명수한테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내가 교감이 잘 돼. 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명태균 씨 관련 녹취 추가 공개하는 거 있어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김진태 컷오프 엎었다. 장진석이 전화했더라. 이런 예. 얘기.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공간위는 8대3으로 컷오프했는데 내가 이거를 자신이 바꾼 거다. 나는 권력은 없고 예지력만 있을 뿐인데 김진태가 나한테 전화를 했던 것이고 한기호 사무총장 한기호가 김진태에게 대통령 정리 사항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김진태가 울면서 멀쩡한 사람이 덜덜 떨면서 들어와서 내가 정리된다. 내가 해결해줬다. 내가 그거를 밤 12시에 엎었다.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냐 이러면서 박살을 내면서 어쨌든 내가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진석이 김진태한테 김태가 그때 컷오프 당한 건 5.18 망언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요. 정진석이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5.18과 조계종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다는 거야. 그때 김진태 5.18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를 그렇죠. 그냥 조계종하고 전화해서 사과하는 걸로 끝내고 네. 이 사람 살리자. 그걸 자기가 메이드했다. 황상무는 이 정도로 이제 인싸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물을 먹은 거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핵심은 윤핵관이 민계 황상무고요. 그렇죠. 김건희 명태균 쪽에서 민계이지 사실은 김진태. 그러네. 그러니까 이 구도가 명확하게 그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가 네. 있어요. 다음 지방 공천 때 이번 당선자들은 입지가 불안할 것이다. 윤한홍은 경남도지사에 재도전할 것이고 윤핵관이 친박들을 내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지력이 있네. 예지력이 있어. 근데 보니까 이 자폭도사들의 근데 이 뭐 명태균 씨가 뭐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정치인들도 거기에 휘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명태균 씨 같은 성향
약간 사기꾼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약간 교주 필이죠. 교주 성향 비슷해서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건데 네. 명태균이 예지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자기 예지력도 없어가지고 지금 철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참 한낮에 무슨 신기루 같은 아주 그 환상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의 행위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명태균 같은 자한테 노란한 이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역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기가 차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 사람들의 태도도 나빠요. 그렇게 명태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막 질질 짜고 막 살려달라 그러고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내가 그따위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난 그런 사람하고는 급이 안 맞아서 안 놀아요. 얍삽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오세훈. 이상하잖아. 오세훈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뉘앙스인 거지.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도 네. 오늘부터는 명태균 씨라고 부르던데요. 명태균 씨. 사장자 사장자 네. 되고. 저는 아주 네. 디테일을 전하는 이 명태균 씨 감옥에 가 있으니까 네. 뭘 하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얍삽하죠 이 정치인들. 아유. 근데 이제 정확히 이제 법적으로만 명확히 따져봐야 될 것들은 오세훈 일단 오늘은 오세훈 전문이에요? 윤석열 김건희의 3억 한 7천만 원 정도 그 여론조사 80일에 한 것에 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구 쪽 그다음에 경남 쪽에 의원이나 뭐 군수 예비 후보들이죠. 그 사람 중에 배 모 씨가 네. 돈을 실었대잖아요. 돈을 아예 실었다고. 싫었다. 예, 그게 오늘 기사에도 나왔어요. 예, 현금으로.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세훈은 무슨 제주도 별장 모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네, 네. 제주도 별장뿐만이 아니고 뭔가 만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원 예비 후보들 있잖아요. 이 예비 후보들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거잖아요. 의심을 해보자면. 그러면 오세훈 쪽의 여론조사에 돈을 대납한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대가로 그런 것까지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나와 있고 예. 그 부분을 지금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고 음. 강혜경 씨가 그 부분을 진술을 했어요. 어떤 의혹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돈을 상시 준. 스폰서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시 스폰서면 상시적으로 어떤 업종에 오세훈 시장이 연결될 만한 아니 기자들 중에 이런 기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여의도에 어떤 그 삼겹살집에 가면 200만 원이나 300만 원 파킹을 해놔. 그러면 상시 스폰서야. 와서 그냥 술 먹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기자들이 와가지고 땡땡 부장님 그 부서다. KBS 땡땡 부장님 부서다. 그러면은 그걸 먹고 갔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를 파킹해놓고 비면은 또 파킹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었거든. 서초동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다 업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 유착 관계 돼 있는. 그 얼굴은 안 드러나. 근데 그 얼굴은 뭐 땡땡 부장과만 알고 있지. 그리고 그 땡땡 부장은 아마 뭔가 데스크 할 때랄지 뿐만이 아니고 뭔가 상시적인 어떤 이권이 관련된 거에서 이런 어떤 업종이나 그 업자의 뭐 뒤를 봐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그거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킹한 사람이 네. 필요할 때 그 공직자 내지는 그 언론인은 그 그렇지. 사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매수 당한 거죠 이미. 그냥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안 주거든. 제가 경험해 본 사회 경험은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갑자기 이제 입을 닫으셨습니다. 법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에요. 닫지 않고 입을 닫지 않으셨어요? 서초동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서초동도 그 검사님들이 가는 이제 그런 뭐 룸카페 비슷한 룸살롱과 카페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가봤어. 알지? 네, 알지. 거의 되게 비싸요. 한 번 가면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무조건 나와요. 아니, 한 명 시켰는데 200만 원 나오더니 뭘. 그게 되게 비싼 데 간 거고. 한 명 시켰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검사님이 가서 예를 들면은 네. 내가 오늘 쏠게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검사가 직접 낸 게 아니고 파킹해 아니야. 놓은 돈으로 이제 마담이랑 다 얘기가 돼가지고 예. 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럴 때는 보통은 변호사들이 그런 거 파킹을 시켜주죠. 네. 그리고 사업자들이 파킹을 시켜주죠. 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었고 그러면은 그랬죠. 실제 그 검사하고 이 변호사나 이 사업가는 엄청나게 관계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도 해줄 정도면. 근데 지금 이 오세훈 시장 관련된 내용은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 위기에 사실 10년 동안 그때 급식 사건 때문에 울면서 스스로 내려왔다가 완전히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통탄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이분이 이번에 낳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 급한 마음에 사실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딱 그 틈새를 노리고 이 김모모 씨가 이거를 내가 해결해줄게. 이 사람 어떤지 좀 보자.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미래한국 연구소랑 명태균 씨랑 이걸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마찬가지 과언이 아닌 이거 게 되는 검사 거예요. 조사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오세훈까지는 칠까?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했고 그래. 강혜경 씨가 장부를 만들어 놨는데 장부에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봤는데 검사가 이거를 수사 안 하고 그것만 싹 빼고 나갑니까? 절대 안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저렇게 방방 뜨면서 오세훈 이준선도 다 죽었을 때가 다 봤어.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사가 이거를 안 보여줬을 리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PC 그 보물창고 PC에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제출한 회계 장부가 비밀 장부가 있어요. 엑셀을 만들어 놓은 그 장부 속에 그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게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중요한 장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번에 그 영장이 청구되었던 예비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확인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지. 이 사건이 굉장히 좀 크고 나중에 정치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했으니까 뭐 탄핵이 되든 임기를 마치든 끝났어.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예, 이미 이제 식물 정권이 됐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면 자 오세훈 지금 인질로 잡혀가고 있죠. 이준석 이미 인질로 잡힌 것 같죠. 한동훈은 댓글 때문에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홍준표는 계속 윤석열 편만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권에 나서면 못해 이제. 그때 야 왜 이 상황에서 계속 편만 들었어? 라고 이제 제가 2년 후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순장조죠, 순장조처럼 돼버렸어. 그러면은 그리고 과연 명태균 씨 얘기하면 홍준표 시장이 뭐 과연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다. 아시아 선수촌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송파구 누구 하나 아시아 걸리면 선수촌 죽는다고 아파트. 그러더라고요. 아시아 선수촌에 사는 제일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홍씨. 근데 아시아 선수촌에 많이 살아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 아시아 선수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많이 그 살아요. 사람이 많이 홍씨라는 얘기예요. 김소연 씨 말에 의하면. 아. 홍씨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송파구 아시아. 아니 전화를요 2번 울릴 때 아시아 받는 선수촌에 사람이래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이 살아서 꼭 그게 네. 홍준표 아니, 아니 근데 김소연 전화를- 얘기했다니까. 아, 김소연이 전화를 얘기했구나. 따르릉 할 때 받는 사람이 네. 홍준표, 이준석. 울리자마자 받는 명 사람. 씨가 명 씨의 번호가 뜨는 순간 딱딱 받는다. 딱딱딱. 왜 받을 받을까? 수밖에 없다. 화장실 있다가도 나와서 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화장실까지는. 2번 울리면 받아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받아야지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지금 없어. 지금으로서는 네. 딱 두 부류입니다. 한동훈과 팀 명태균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두 부류가 다 이 모양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보수 개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면. 또 다시 한번 재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보수의 종말이십니까? 정말이 예. 앞당겨지고 신인규 있다. 뿐이다. 지금 예. 명태균 그리고 신인규 아까 대망론으로 가야 한다. 아니, 아, 말씀하신- 신인규를 이준석 대신으로 키우자. 그러니까 신인규 대망론으로 가야 그 한다.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저 공탁금은 준비됐어요 지금? 아니 저는 뭐 나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고 그 그렇구나. 말씀하신 40세가 안 돼? 이준석보다 안 어려? 됐죠. 안 됐죠. 몇 살이야? 저요? 몇 살이야는 네. 너무 공격적인 질문 아니에요? 30대 후반이니까. 개헌으로 아니 갑시다. 그러면 내년이면 그러면 되잖아. 개헌으로 갑시다. 아니 개헌이다. 그래서 저는 엑셀표까지 나와서 네. 이미 돈의 흐름 이게 사실은 부정한 돈 아닙니까? 스폰서 돈이라는 게 우리가 공성법에서 규제하는 게 돈이에요. 네. 돈의 부정한 흐름을 막는 거고 사실은 옛날에 차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 돈 받아가지고 800억씩 차떼기 하던 당에 네. 그거 없애자고 하면서 깨끗한 정치 외쳤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선거법 개정하면서 지구당 다 없앴던 사람. 예.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지금 이 의혹대로 어떤 스폰서와의 관계가 발견되면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오세훈의 정치적 상징성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깨끗한 선거하자고 선거법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본인은 저러고 다녔다. 그 양반은 이거는- 사실은 정수기 광고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아 그때 신랑감 1위였습니다. 신랑감. 그때 네. 초기에 했던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정수기 광고가 아직까지도 한 20년 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예. 그때는 멋있었어요 진짜. 예. 정수기 광고는 예.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예. 사람은
감성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성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건지는 네. 나중에야 알게 되지. 아니 근데 이게 드러나면 너무 내로남불인 게 네. 자기는 깨끗한 선거라고 하면서 선거법 해가지고 이득 나보고 뒤에서 이런 걸 했다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골프 치지 마 장성들한테 취소시켜놓고 자기가 가서 골프 치잖아요. 거의 윤석열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는. 오세훈의 윤석열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는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 아마 이 명태균발 핵폭탄이 이제는 여러 곳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저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스타일과 개각에 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슨 경동시 추가의 페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의 경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또 가입했다. 가입할 때마다 신세계 상품권 4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저요, 저거 제가 했다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인터넷 비교원 108만 원 저 이 스픽스를 위해서 네, 한번 해봤어요? 3년이 되셨던 해본 건가요? 게 아니고 아니 네. 인터넷 말고 정수기 렌탈을 정수기 저희 렌탈. 아버지 집에 정수기 렌탈을 제가 바꿔드리면서 현금 사은품이 딱 나가죠? 그거는 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신청을 했어요. 네. 스픽스를 위해서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스픽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신성이 나고 있다는 거. 근데 웰세이브 비타민 그거는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원래 하던 그거 있었는데 여기를 위해서 내가 따로 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인터넷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그 남아공 대통령이랑 어제인가요? 만나가지고 또 G20 하는데 대통령은 왜 저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저렇게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건 아니 그러니까 배를 저렇게 앉으실 때 너무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앉으시거나 배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저 넥타이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저게 요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넥타이를 조금 더 짧게 매세요. 그리고 뱃살을 좀 제발 관리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 맨살이 저게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정상회담 중에. 그 앉는 자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신하게 앉아 계시네. 근데 거의 무슨 결제 받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결제도 저렇게 안 받죠 사실은. 상급자처럼 구는 느낌이라. 남아공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왜 꼭 저렇게 앉아야 되지? 아니면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처럼 이렇게 가리워지는 있잖아요. 가리워지는 책상. 우리 대통령은 신체 구조상 가리워지는 데스크 책상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요 앞에를 늘 가려주라. 아니면은 가려주라 좀 제발. 담요를 갖고 다니세요. 담요로 하반신을 덮자. 저기 네. 덮어야 되겠네. 살짝 네. 보이네, 살짝. 하반신을 덮자. 이게 아니 이것도 다리가 하반신을 덮었으면은 다리가 오므러지지 않기 때문에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려달라. 아니 근데 네? 약간 이게 저 다리는 네. 다리가 이제 맨살이 드러나니까 약간 그렇지. 옛날에 그 유물번지 같기도 하고 유물번지 이제 심영래 씨가 네. 많이 하던 거 있거든요. 예. 그 연구 뭐 이런 거 했는데 약간 그런 네.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긴 한데 이제 저처럼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웃기긴 하지만은 아니 품위가 없어 그러니까요 보이잖아. 이게 좀 안 아니, 좋지 근데-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근데- 박재영님이 품위가 없어 보여. 박지영님이 오늘 윤석열 8% 지지율 폭등했어요. 이렇게 그래? 말해요. 네. 아 갤럽 나왔어? MBS. 아니, MBS? 어. 아, 나보고 너 신났는데 네. 지금 오늘 이거 폭등한 거나 얘기해라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요? 지지율 8% 폭등은 너무 내려갔으니까 사람들이 결집해가지고 좀 우리 대통령 살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거 일시적인 거라고 난 생각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21%일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제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보진 않았지만 네. 오를 거라고 예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이제 이거는 전화 면접이지만 ARS 조사나 이런 데서 일부 다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필요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한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쭉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지층도 실드를 못 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지지층이 아예 지지를 못합니다 이러고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층이 실드를 못 치는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 지지층 내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기 때문에. 근데 1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 문제라든가 이런 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폭망 기자회견의 후폭풍 이런 게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20%대 초반이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인 것이고, 근데 두 번째 지지층 내 분열은 지금 어쨌든지 간에 게시판 논쟁을 하고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수습이 일단 됐어요. 왜 수습이 됐느냐? 폭망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님 어쨌든 기자회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모드잖아요. 노인층, 대구, 경북 등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워가지고 왜 한동훈 말을 윤석열이 안 들어주냐 이래갖고 분열했던 지지층이 지금 그래도 한동훈이 괜찮대 이래가지고 요게 복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은 보수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디커플링 됐었는데 이 디커플링 된 게 일부 복구가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인 건데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적인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30% MBS가 약간 갤럽보다는 보수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대로 뭐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지금 아닌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수치를 지금 보진 않았지만 뉴스마트도 5%가 올라갔대요. 그렇죠. 서울 경기를 같이 잘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역별을 면밀히 그래서 분석해야 되는 게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31%에서 45% 그러니까요. 45%로 상승했다. 이 MBS 조사. 그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8% 포인트 폭등하게 만든 어떤 계기가 된 것 그건데, 같습니다. 그건데 네, 이렇게 그래서 나오네. 이재명 유죄와 설명을 문다혜 쪽 조사 마무리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말하세요. 그래서 요거 맥락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마 조사 기간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 조사가 만약에 끼어 있다라면은 그 효과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효과는 뭐냐면은 보수 지지층이 이렇게 생각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 거바라 효과가 있습니다. 거바라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징역형이 나온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거바라 효과는 뭐냐면 거바라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한 사람 아니냐. 이재명 정권은 역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정권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맞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수층의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건 중에서 반쪽, 그러니까 보수 분열을 일부 한동훈의 어떤 비겁함으로 극복했다. 플러스 이재명은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요거에 대한 자기 정당성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이번에 그런 결과로 나왔을 것이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가서 뉴스토마토 방송에 가서 사실 뉴스토마토의 그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고 왔거든요. 예. 비슷한 흐름이 거기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올라가서 네. 5%가. 아니 근데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고 조사 기간이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월요일에서 수요일. 그러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된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말한 이제 그 사법 리스크, 뭐 악마 프레임 이게 이제 가동이 되는 거고 올라가는 건 저는 기본이라 보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냐면은 저렇게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할까요? 내가 살색을 다 보여주고 내가 해외 나가서도 자신 있게 다리 벌리고 빡빡 앉아도 지지율이 7%나 오르네? 이러면서 윤석열식 막가파 정치가 더 교정이 안 되고 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이제 복잡하니까 살려면은 유일한 길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몸이 되는 식으로 가면 이제 순장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한동훈 대표의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다. 전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재명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한동훈이 죽죠. 그 말씀이 맞는 게 아까 우리가 명태균 씨 여론조사에 그게 이제 조작과 그냥 정상적인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게 등락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게 요 여론조사를 곰곰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이런 판결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항이 있어요. 이런 설문조항이 있으면 보통 민주당 지지자들이랄지 진보 지지자들은 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끊어. 그러면 이게 과소 표집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상황이 계속 국정이 문란하고 실정이 계속 거듭되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지지자들이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엉터리로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설문조사에 이런 게 나오면 열받아 나 몰라 끊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과소 표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수나 중도 위주의 설문조사가 더 많이 잡히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기조가 아직도 그렇게 올라가서 그래 얼마야? 뭐 한 20 몇 프로야? 이런 거에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각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장 된다는 이야기가 말도 안 돼. 그게 이제 그제인가 조선일보에 진짜. 나온 얘기인데 진짜 그러니까 말도 이게 안 돼. 나머지는 이제 이게 퍼즐 맞추기에 달린 얘기 나머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얘기입니다. 총리를 바꾸는데 총리를 그럼 누가 할 거냐? 뭐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는 뭐 주호영 설도 있고 권영세 설도 있고 이정현 전 그렇죠. 의원 이정현 설도 있고 최재형 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설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또 근데 또 비서실장을 바꿀까? 그러면 또 누구 설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쭉 나오는 가운데 근데 그 얘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을 하는 사람을 이제 올리고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비지 않느냐? 국정원장이 비면은 그 자리에는 누가 가느냐? 그 자리에는 마치 당연한 듯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당연한 듯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개각 대상인데 오늘은 또 거의 전 부처 개각 대상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누구로 갈지를 인력풀을 한번 말해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기사를 써놨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만약에 국정원장이 다른 자리로 가게 되면은 그 자리는 그러면은 당연히 이상민 장관이 가는 거는 이상민 장관이 하는 역할은 항상 뭡니까? 우리는 행안부 장관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이 각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행안부가 관리하는 이 행정과 관련된 개선에 있는 모든 어떤 부처들을 관리하는 그런 장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경찰 관리하는 사람인데 비슷한 역할을 또 맡겨야 되니까 국정원으로 보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이 뭘 잘했어야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말거나 보내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보세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사실은 이미 지금까지 잘랐어야 뭐가 되는데 있다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이 자리 주고 저 자리 주고 계속해서 세금으로 연명하게 만들어 이 무능력의 극치들을 지금 보세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민 지금까지 한 게 정확히 뭐예요? 한덕수 총리하고 둘이서 아주 쌍끌이로 우리를 정말 열받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지금 왜 돌려서 또 그 국정원에 그 좋은 정보를 주냐고요. 그 국정원이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간에 모든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 정보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국정원을 준다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나와요. 도대체가. 제가 이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의 엊그제 기사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권 관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장 자리로 이동하고 외교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현 국정원장을 총리 후보로 발탁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여권 핵심부에서 거론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옛날 그 70년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행안부 장관을 내무부 장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옛날에 내무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함께 구분도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서울시장과 함께
치안본부 뭐 대책회의 할 때, 데모나 집회 많이 할 때 늘 거기 치안본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핵심들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내무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정원장, 뭐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무조건. 그러니까 치안이나 안보, 그 다음에 데모 집회 갖다 막 이렇게 분쇄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과거 7, 80년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 근데 뭐 인사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없는 걸 넘어서서 참 이제 이상민이 국정원장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민들과는 뭐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이미 건넜지만 더 건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앞으로의 2년 6개월이 정말 좀 암담해지는. 아니 보세요. 그 그런 말이 느낌이 그 말이 듭니다. 명확히 맞는 말이고 정확히 맞는 말이고 행안부 장관에는 경찰 정보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그 모든 정보를 2년 반 동안 이상민이가 다 지금 섭렵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국정원은 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잔뜩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다 이상민이 형이 취합할 수 가지고 있지. 그걸 자기가 쓰겠어요? 다 대통령과 이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정보 쓰라고 다 갖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돼. 결국은 이 이상민이라고 하는 꼭두각시에게 모든 정보를 다 결집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너네들이 신경 쓰지 마. 이게 저는 이 오늘 나온 속보나 이런 개각의 방향의 한해 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얼마나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이냐가 있고 탄핵까지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 탄핵까지 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써먹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정말 죽어라 하는 건지. 게다가 한덕수 총리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지. 한덕수가 총리로서 한 게 정확히 뭐예요? 예?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자기 말 제일 잘 듣고 나이 많고 자기네가 그냥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는 그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만 데려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정보들 같은 것들을 자기에게 술술 넘겨줄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대한민국을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결국 본질은 뭐냐? 정권을 못 바꾸게 하려고, 탄핵 못 되게 하려고, 나 개각 같은 거 시키지 않도록 니네가 같이 방탄해달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권영세 전 장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총리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성격이 껄끄러운 사람은 권영세야.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미안한 줄을 알고 자기가 이 대통령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순으로 주호영, 뭐 권영세, 윤상현이 등장하는 것 뿐이지 대통령은 권영세 싫어한다고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검사 선배이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껄끄러워. 불편해. 자기보다 나이 많거나 선배 사람 싫어해요 요즘. 그래요. 그래서 권영세는 제가 보기에 안 돼. 권영세가 안 된다면 판사 출신인 주호영은 어디에나 잘 맞추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호영도 가능성이 있고요. 최재형도 껄끄럽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이정현은 가면무도에 사기칠 때는 좋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사기를 치겠지. 박근혜 사실 정부처럼. 언급해 주는 거죠. 호남도 한 명의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지. 항상 이런 식이야. 호남도 한 명 거론해줘야겠지. 옛다 이런 거예요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정현이 할 어떤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치 이력을 보면 뭐 그냥 잘 봐줘서 뭐 이러면서 또 KBS에 전화했듯이 맨날 이제 충성하고. 여론전하고 뭐 이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뭐 호남 인사한테 갔다 그러면서 통합 인사다 또라고 조선일보 하지 말아라. 그게 지역주의 조장이다. 정말 가치와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맨날 아유. 근데 이렇게 더 놔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주겠다라는 목적 외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정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플러스 이재명 때리기는 계속 가열차게 하고 안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약간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인질로 잡아둘 뭔가를 다 이미 뿌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이웨이를 계속한다. 그러면서 본인과 김건희의 사법적 리스크는
철저히 검찰에 의해서 보호받겠다. 그리고 방탄 내각. 방탄 내각 하겠다. 딸랑이들 이제 씌워놓겠다 이거죠. 근데 언론도 이 정도 되면 방탄이라는 이름을 왜 윤석열과 김건희 정부 이 대통령실에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방탄 대통령실, 방탄 여당, 방탄 정부, 방탄 내각. 그런 표현은 무례하니까요. 아니 방탄 뭐 검찰.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가끔 칼럼이나 이런 데서 쓰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압도적으로 제목으로는 절대 안 나와. 압도적으로 가끔 칼럼이나 이런 데 제목으로 데스크가 못하게 나오는데 하니까 그러지. 압도적으로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방탄 요렇게 묶어가지고 다 쓰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무더기로 다 무조건 이재명 방탄 민주당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탄은 이재명한테만 붙이는 수식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픽스와 같은 유튜브가 더 커야 됩니다. 지금 갖고는 안 됩니다.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인의 정치본색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